구양극의 위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구양극은 좀 전의 장풍은 아마도 우연이었을 거라 생각했다. 또 내 놈이냐? 그러자 곽정이 꾸짖듯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군요. 곽정의 말에 구양극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구양극을 향해 곽정이 말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소절을 돌려보내고 당신은 어서 서역으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구양극이 비웃으며 물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 테냐? 그 말과 동시에 구양극은 빠른 신법으로 곽정과의 거리를 좁히며 일장을 날렸다. 곽정은 구양극의 공격이 매우 빨라서 쉽게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악물고 전력을 다해 구양극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두 사람은 충돌로 생긴 충격에 각자 두 걸음씩 물러나며 성난 눈초리로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 모두 뼛속까지 전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구양극이 받은 충격은 육체에 전해지는 통증만이 아니었다. 곽정의 무공이 불과 몇 달 동안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가 치솟은 구양극이 대치 상황을 끝내고 먼저 성공을 날렸다. 이에 곽정은 항룡시 8장으로 구양극의 공격에 맞서니 두 사람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비단 놀란 것은 구양극만이 아니었다. 싸움을 지켜보는 개방의 제자들도 모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지금 구양극과 싸우는 소년이 누구길래 항룡시 8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개방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쪽에 앉은 여생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개방 내에서 항룡시 8장은 대대로 방주에게만 전해지는 무공이었다. 간혹 개방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홍방주가 항룡시 8장 중 1장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곽정처럼 항룡시 8장을 모두 가르쳐준 경우는 없었다. 여생은 항룡시 8장 중 겨우 신룡파미 하나만 배웠기에 그의 눈에는 곽정이 항룡시 8장을 모두 배운 것처럼 보였다. 곽정과 구양극은 이미 40여 초씩을 겨루고 있었다. 곽정의 무공이 단기간에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양극의 적수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곽정은 항룡시 8장 중 자기가 배운 15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구양극을 막아내기에는 충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고수일수록 한 번 본 무공 초식을 잊지 않는다. 비록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라 하더라도 15가지 초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구양극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구양극은 곽정의 허점을 파고들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다. 곽정은 갑자기 바뀐 구양극의 초식에 허둥대다 그만 왼쪽 허벅지에 구양극의 발차기를 맞고 말았다. 걷기가 힘들 만큼 아팠으나 곽정은 손을 멈추지 않고 항룡시 8장의 15초식을 뒤에서부터 다시 써나갔다. 그러나 이미 곽정의 초식을 파악한 구양극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결국 또다시 구양극의 일격을 가슴에 맞고 곽정은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걸 보다 못한 황용이 나경신 검장으로 구양극의 얼굴을 공격했다. 그러나 가볍게 황용의 공격을 피한 구양극이 그녀의 가슴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 순간 구양극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이내 황용이 연희갑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행히 황용에게 흑심이 있는 구양극이라 큰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연희갑 가시에 심하게 찔리지는 않았다. 구양극이 손의 통증을 느끼며 잠시 멈칫하는 사이 황용이 얼른 곽정을 부축해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황용은 얼른 강침을 꺼내 구양극을 향해 날렸다. 그러나 구양극은 부채로 가볍게 황용의 강침을 쳐내고는 앞으로 달려가 곽정의 가슴을 향해 발을 날렸다. 그런데 그 순간 발 뒤꿈치가 갑자기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무엇인가 날아와 구양극의 혀를 타격한 것이다. 결국 구양극의 발이 곽정을 걷어차기는 했으나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여서 아무런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구양극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웬 놈이냐? 어떤 쥐새끼 같은 놈이 숨어서 장난을 치는 것이냐? 구양극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구양극은 위험을 감지하고 얼른 몸을 돌리려 했으나 날아오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미처 피할 수 없었다. 아차 하는 순간 구양극은 입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얼른 뱉어보니 그것은 닭뼈다귀였다.
구양극은 놀랍고 당혹스러워 얼른 고개를 들고 살펴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들보 위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분노한 구양극이 기합을 토하며 몸을 날려 허공에 뜬 채 그림자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정권 밖으로 벗어나며 구양극을 향해 무엇인가를 또 날렸다. 구양극은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러 그것을 받아내고는 땅으로 내려섰다. 손을 펴본 구양극은 더욱 화가 치밀어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번에는 십다만 닭발이었다. 그때 대들보 위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과 황룡은 그 목소리를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며 홍칠공을 불렀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홍칠공이 대들보 위에 앉아 두 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손에 닭고기를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개방의 제자들은 모두 반갑게 허리를 굽히며 방주를 향해 인사를 했지만 구양극은 등골이 서늘해져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구양극은 얼른 홍칠공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홍방주님, 또 뵙게 됐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웃으며 물었다. 아직도 서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까불고 있다니 정말 중원에서 죽고 싶은 것이냐? 그 말에 구양극이 홍칠공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홍방주님만 이 후배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이중원 땅에서 누가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설마 하니 중원에서 천하무적인 홍방주님께서 저같이 새까만 후배를 괴롭히기에 하겠습니까? 저희 숙부께서도 홍방주님을 만났을 때 공손하게만 군다면 홍방주님은 무림에서의 지위도 있고 하니 결코 저 같은 후배와 싸우거나 괴롭혀 위신을 깎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라 하셨습니다. 구양극의 말에 홍칠공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말은 잘하는구나. 현란한 말솜씨로 내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못 박아두겠다는 것이냐?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면 굳이 내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조금 전에 듣자 하니 네가 우리 개방의 무공을 꽤 무시하는 것 같던데. 그러자 구양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아까 그 영웅호걸이 홍방주님의 문화인 줄 몰랐습니다. 함부로 말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홍칠공이 대들보에서 내려왔다. 서독에게서 무공을 좀 배웠다고 중원에서 행패를 부리려 하다니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꼴은 못 본다. 온갖 거지들이 내 수하로 있지만 세상 모든 거지가 다 내 제자인 것은 아니다. 여생도 그저 내 장법 중 한 가지 초식만 배웠을 뿐 내게서 무공을 전수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정말 제자를 키웠다면 너보다 못할 것 같으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홍칠공이 손을 뻗어 순식간에 구양극의 손에서 부채를 빼앗아 펼쳐들었다. 부채의 한 면에는 몇 송이 모랑 그림과 함께 서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홍칠공은 그림을 볼 줄 모를 뿐더러 서희가 북송시대의 대화가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꽃송이를 따고 싶을 정도로 잘 그려진 모란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리고 부채의 다른 한쪽에는 글이 몇 줄 있고 맨 밑에 백타산소주라고 쓰여 있었다. 홍칠공은 부채를 접어 입가에 묻은 닭고기 기름을 닦았다. 그러고는 부채를 종이처럼 구겨 땅바닥에 던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지만 부채의 주인인 구양극은 부채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도 홍칠공의 손님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두 철로 만든 부채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겨버리는 것을 보고 문득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홍칠공은 구양극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널 죽이고 싶으나 니놈이 억울해할 것 같으니 나중에 제자를 키워 다시 니놈과 겨루게 하겠다. 그 말에 구양극은 항룡시 팔장을 구사한 곽정을 힐끗 쳐다보고 나서 빈정거리듯 입을 열었다. 방금 저자와 신나게 겨루던 중에 홍방주님께서 나서시는 통에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곽형, 날 이겼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졌습니다. 그 말에 구양극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고개를 쳐들고 크게 웃었다. 청아, 네가 내 제자였더냐? 곽정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홍칠공이 구양극을 쳐다보며 말했다. 들었느냐? 구양극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홍칠공 정도 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곽정은 누구에게서 항룡시 팔장을 배웠단 말인가? 이때 홍칠공이 곽정을 보며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널 제자로 삼겠다.
홍칠공의 말에 곽정은 너무 놀랍고 기뻐서 땅바닥에 엎드려 연신 절을 해댔다. 곽정은 얼마 전 기훈장에서 6명의 사부에게 홍칠공에게 항룡시 8장을 배운 일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때 강남 육계는 매우 기뻐하면서 곽정이 홍칠공의 제자가 못된 걸 매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곽정에게 만약 다음에 다시 홍칠공을 만났을 때 홍칠공이 그를 제자 삼으려 하면 즉시 사부님으로 모시라고 분부했다. 덩달아 옆에 있던 황용도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제자 한 명 더 거두세요. 남자 제자만 받고 여자 제자를 받지 않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자 홍칠공은 웃으며 황용도 제자로 받아줬다. 홍칠공이 곽정에게 말했다. 내가 우선 남은 3장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홍칠공은 그 자리에서 항룡시 8장 중 나머지 3장을 알려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양극은 은근히 기뻤다. 노인네가 무공은 뛰어난데 머리는 별로인 모양이군. 제자에게 무공을 전해주어 자기 체면을 살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도 깜빡 잊은 모양이야. 구양극은 정신을 집중해서 홍칠공의 장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별로 대단한 것이 없는 평범한 장법이었다. 홍칠공은 몇 차례 시범을 보이더니 곽정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곽정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인상을 쓰기도 했다. 항룡시 8장의 핵심은 기를 어떻게 발산하는가에 있다. 그러니 간단한 초식을 옆에서 본다고 해서 항룡시 8장을 따라 할 수는 없었다. 홍칠공은 곽정이 대여섯 차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절반 정도는 익힌 듯 하구나. 이제 나 대신 저 녀석과 한판 붙어보거라. 곽정은 앞으로 나서서 알겠다고 답하고는 그대로 구양극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조금 전 홍칠공이 곽정에게 3장을 가르쳐 줄 때 구양극은 주의 깊게 관찰해 이미 초식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곽정과 겨루어 보니 곽정이 사용하는 3장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곽정은 항룡시 8장의 나머지 3장을 다 배워 18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전에 사용하던 15장의 위력도 훨씬 세졌다. 구양극은 평범한 무공으로는 곽정과 동수를 이룰 뿐 곽정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구양극은 집안의 가전절기인 영사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구양극은 양팔을 마치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더니 채찍을 휘두르듯 곽정을 후려쳤다. 마치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것 같은 구양극의 공격에 곽정은 끝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일격을 맞고 말았다. 곽정이 즉시 반격을 가했지만 오히려 곽정의 팔에 채찍이 감기듯 구양극의 공격이 들어왔다. 연거푸 3번의 공격을 당한 곽정은 그 충격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았다. 보다 못한 홍칠공이 소리쳤다. 그만 멈추거라. 이번엔 우리가 진 셈 치자꾸나. 홍칠공이 담담하게 말했다. 서독이 뱀을 기르더니 독사의 움직임을 보고 연피사건법을 고안해낸 모양인데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니놈 운이 좋은 셈치고 얌전히 물러가거라. 구양극은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숙부께서 내게 영사권을 가르쳐 주실 때 생사의 갈림길에 빠지지 않는 한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오늘 홍칠공이 이 권법을 모두 보고 말았으니 숙부가 아시면 틀림없이 크게 노하실 거다. 구양극은 생각이 이에 미치자 홍칠공에게 공손히 예를 갖춘 다음 돌아서서 사당을 나갔다. 그때 황용이 그런 구양극을 불러세웠다. 아직 사부님의 제자가 한 명 더 남아있는 걸 잊으신 모양이군요. 그 말을 듣자 구양극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소. 낭자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자 황용이 말했다. 난 당신의 영사권인지 뭔지를 시험해 볼 거예요. 만약 다른 권법이나 장법을 사용하면 당신이 지는 거예요. 무공을 겨룸에 있어 황용의 제안은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황용에게 흑심이 있는 구양극은 흔쾌히 그것을 승낙했다. 좋을 대로 하시오. 황용이 웃으며 왼발을 축으로 삼고 오른발을 3척쯤 뻗어 땅바닥에 직경 6척의 둥근 원을 그렸다. 조항부에서처럼 우리 다시 한번 땅바닥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겨루어 보도록 하죠. 구양극은 의기양양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황용이 우스웠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여유를 부렸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자 황용이 또다시 황당한 소리를 했다. 우리 문으로 싸울까요?
아니면 무로 싸울까요? 구양극은 이건 또 무슨 속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황룡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다. 문으로 싸우는 건 뭐고 무로 싸우는 건 또 뭐요? 그러자 황룡이 웃으며 답했다. 문으로 싸우는 건 내가 먼저 새 초식을 공격하고 당신은 반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당신이 새 초식을 공격하는 동안 나 역시 반격하지 않는 거죠. 무로 싸우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싸우는 거죠. 어쨌든 먼저 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말에 구양극이 웃으며 답했다. 진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문으로 싸우도록 합시다. 그러자 황룡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먼저 공격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공격할래요? 구양극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 어린 황룡보다 먼저 공격할 수는 없었다. 당연히 낭자가 먼저 공격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황룡의 손가락 사이에서 뭔가가 번쩍였다. 놀랍게도 황룡의 손가락 사이로 무수히 많은 암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구양극의 안색이 변했다. 구양극은 평소 암기를 막던 부채를 홍칠공에게 빼앗긴 데다 좀 전에 결투 때 옷소매 마저 찢어진 상태였다. 옆으로 조금만 비켜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 되면 원 밖으로 나가게 되니 승부에서 지는 셈이 될 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구양극은 급한 김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높이 뛰어올랐다. 그 순간 암기가 발밑으로 지나갔다. 황룡은 첫 번째 강침을 날린 후 또다시 강침을 손에 들었다. 그러곤 구양극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순간을 노려 강침을 한꺼번에 던졌다. 상하좌우 물샐 틈 없이 많은 강침이 구양극을 향해 날아갔다. 바로 홍칠공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만천하우척 금침법이었다. 아무리 구양극의 무공이 강해도 몸이 허공에 떠있는 상태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었다. 구양극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갑자기 누군가 구양극의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그 순간 구양극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고 구양극이 위치했던 곳으로 수십 개의 강침이 지나가며 저만치 땅바닥에 떨어졌다. 구양극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홍칠공이었다. 홍칠공은 그대로 구양극을 멀리 던져버렸다. 던지는 힘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길을 바라는 방식이 독특해 구양극의 무공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왼쪽 어깨가 땅에 먼저 닿도록 했다. 구양극은 어깨를 감싸며 일어섰다. 그는 홍칠공의 내력에 놀라기도 하고 어깨 통증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구양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 그러자 그의 첩들도 우르르 따라 몰려나갔다. 그런 구양극을 보며 황룡이 홍칠공에게 물었다. 사부님, 왜 저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그 말에 홍칠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와 저놈의 숙부는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다.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 내 제자 손에 죽는다면 나중에 어찌 그의 숙부 얼굴을 보겠느냐? 홍칠공은 웃으며 황룡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네가 오늘 사부의 체면을 세워주었구나. 지금은 개방에 상의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여생을 바라보았다. 여생 등이 가까이 다가와 곽정과 황룡에게 예를 갖추었다. 내일 저녁 홍칠공께서 2명의 제자를 거두신 것을 축하할 겸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 말에 곽정이 예를 갖춰 말했다. 내일 저녁 꼭 참석하겠습니다. 홍칠공이 곽정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정소절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라. 우린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그러고는 곽정과 황룡에게 몇 가지 분부를 한 다음 문을 나섰다. 여생도 내일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다짐하고 홍칠공의 뒤를 따랐다. 곽정과 황룡은 정효가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구양극과 싸웠던 사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뚝 끊겼다. 호기심 많은 황룡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곧장 경공수를 써 그곳으로 달려갔다. 곽정도 두말할 나위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니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양강이 손에 말 한 피를 잡고 길가에 서서 구양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황룡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목소리마저 나지막해 잘 들리지 않았다. 구양극이 악비 2만 부를 언급하고 양강이 우리 아버지 어쩌고 하는 말이 토막토막 들려올 뿐이었다.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구양극이 두 손을 모아 읍을 하고는 첩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양강은 그 자리에 멀거니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돌아서서 말에 올랐다. 그때 곽정이 뛰쳐나가며 양강을 불렀다. 양강은 곽정의 목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말에서 내려와 곽정에게 다가왔다. 형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자 곽정이 웃으며 답했다. 여기서 황낭자를 만났거든. 게다가 구양극과 한바탕 붙는 통에 좀 늦어졌다네. 양강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까 구양극과 나눈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들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곽정의 얼굴을 살펴보니 별다른 기색이 없어 내심 마음이 놓였다. 양강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곽정의 성격을 잘 알기에 만일 자신과 구양극의 말을 엿들었다면 곽정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양강은 얼른 낯빛을 고치고 곽정에게 물었다. 형님, 오늘 밤 계속 길을 갈 건가요? 아니면 가까운 객점에 묵을 건가요? 황낭자도 우리를 따라 영경으로 가나요? 그러자 곽정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저기 있는 사당에서 쉬었다가 내일 저녁 개방에서 주는 술을 마시고 떠나세. 황용은 틈을 보아 곽정의 귓가에 소곤거렸다. 구양극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 본 척해야 해요. 그 말에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사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그러고는 각자 문짝을 하나씩 뜯어내어 뜰에 내어놓고 그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어느새 잠이 드는가 싶더니 멀리서 울리는 말발굽 소리에 다시 눈을 떴다. 다들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니 한 마리가 아닌 듯 했다.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자란 곽정이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다. 세 사람이 앞서오고 그 뒤를 16명이 바짝 쫓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걸. 그러자 황용이 뭐가 이상하냐고 다그쳐 물었다. 앞에 쫓겨오는 세 필의 말은 몽고 말이야. 왜 사막에 있어야 할 몽고 말이 여기까지 왔을까? 황용은 얼른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사당 문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바람 가르는 소리가 일더니 화살 한 대가 두 사람의 머리 사이로 스쳐 날아갔다. 어느새 말 세 필이 이미 사당 앞에 이르러 있었다. 뒤에서 바짝 쫓던 병사가 화살을 날려 제일 뒤에 있던 말을 명중시켰다. 말은 길게 울부짖더니 앞다리를 꺾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자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몸을 솟구쳐 말에서 뛰어내렸다. 땅에 사뿐히 내리는 모습이 매우 민첩해 보였으나 경공을 쓰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